오늘은 정몽주와 정도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역사 속에서 라이벌을 찾는다면 또 그만한 짝을 구하기도 쉽지 않을 텐데요. 두 사람의 어떤 정치적인 인생 이런 이야기도 하겠지만 두 사람의 개인적인 관계도 같이 이야기하면서 좀 재밌게 한번 얘기를 해보죠. 그러면서 비교도 하고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옛날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그런데 평가할 때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었다, 나쁜 사람이었다, 좋은 분, 나쁜 놈, 이렇게는 평가하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그 평가가 단순한 게 아닙니다. 나쁜 놈이라고 우리가 아무리 욕을 해도요, 우리 그 사람만큼 못 삽니다. 생각해 보세요. 600년 뒤에 이름을 남긴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저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지금 내 시대를 같이 살고 있는 이 사람들 중에 600년 뒤에 기억될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한 세대에 한 사람도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1100년대 고려 사람 중에 누가 아는 사람이 있으세요? 이 정도입니다. 자, 언제나 옛날 사람의 일생을 존중하는 자세를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찬찬히 살펴볼 이런 기회, 또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저는 늘 생각합니다. 저는 정몽주와 정도전 중에 누가 옳았는지 물론 최종적으로 비교해서 판단은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글쎄요, 이분은 이래서 좋고 저분은 저래서 좋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이벌이라고 하는 사실은 실은 이런 그림으로 아주 확 드러나죠. 이 두 사람이 멱살을 잡고 싸우는 이런 그림이 나오네요. 과연 옛날 분들이 이렇게 싸웠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결국에는 서로 죽고 죽이는 싸움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품이 없는 이런 싸움은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죽고 죽이는데 무슨 품이냐고요? 그래도 평소에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두 사람의 만남부터 볼까요? 정몽주가 1337년생입니다. 정도전은 1342년생입니다. 그러니까 5년 차이가 나죠. 정몽주가 5년 위입니다. 이 두 사람이 처음 만나는 그 장면이 정도전의 어떤 글에 나와 있어요. 1386년에, 그러니까 정도전이 45살이 되던 해에 어떤 글 하나를 지었는데 그 글이 뭐냐면 그 해에 정몽주가 중국 명나라로 사신을 가게 됩니다. 이 사신을 갔다 와서 지은 시집이 있는데 그 시집에 서문을 정도전이 써요. 이 서문을 써주면서 자기와 정몽주의 관계를 회상하는 글을 써놨는데 이걸 가지고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났고 어떤 관계이고 이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정도전이 한 16살, 17살 때쯤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16, 17세 때쯤 자, 이제 슬슬 공부를 좀 시작해 볼까 이랬다는 거예요. 과거 준비를 시작하려고 했다는 거죠. 지금 우리 나이로 치면은 중3, 고1 정도니까 그때쯤 이제 맘 잡고 공부 시작할 만하죠. 그래서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민안인이라고 하는 이 정도전의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와가지고 정몽주라는 사람 얘기 들어봤어? 이런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정몽주라는 사람을, 그때는 이제 정몽주의 자가 달가예요. 그래서 이 또래들 사이에서는 정달가 또는 달가 선생 이렇게 부르는데 내가 정달가를 뵀더니 문장 짓기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게 아니고 대수로운 게 아니고 대학이라는 책하고 중용이라고 하는 책을 읽는 게 중요하다. 대학, 중용, 이게 뭐냐면 주자가 유학의 여러 경전 가운데 대학,
중용, 논어, 맹자 요 네 권을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추린 적이 있어요. 이래서 이거를 사서, 네 책, 사서라고 합니다. 이 네 개의 책을 읽는다고 하는 것이 곧 주자의 성리학을 공부한다는 걸 의미하게 되는데, 다시 얘기해서 정몽주가 민한인이라고 하는 정도전 친구에게 문장 짓기 이런 거 하지 말고 대학, 중용 이런 책을 읽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민한인이 정도전한테 와가지고 내가 이런 말을 들었어 하고 자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도전이 그래? 하면서 자기도 대학하고 중용 책을 구해서 읽어요. 그런데 이건 너무 어렵다. 이게 지금 생각해도 그렇죠. 중3, 고1 정도 되는 이 어린 학생이 혼자 독학해서 그 뜻을 읽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도 못내 기뻤다. 나도 이제 뭔가 제대로 된 책을 읽는구나. 내가 제대로 된 공부를 하는구나. 이런 이제 자부심 같은 게 있었겠죠. 이래서 16, 17세 때쯤 정몽주 이야기를 처음 듣습니다. 5살 위니까 그때 정몽주는 21살 또는 22살이에요. 대학원생 정도가 된 거죠.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대학원생이 아닌가요? 5살이니까 대학생이군요. 중3짜리가 대학생형, 이거 좀 대단해 보이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나름 자기 혼자 존경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로부터 몇 년 뒤가 되나요? 한 2년, 3년 뒤에 정몽주가 장원급제를 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정몽주의 장원급제는 장안의 화제가 됐어요. 전에 제가 고려시대 과거제도 이야기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시험을 굉장히 여러 번 보지 않습니까? 먼저 국자감시라고 해가지고 1차 시험 보고 여기에 합격한 사람이 예부시라고 해가지고 본시험을 보는데 예부시는 초장, 중장, 종장 3번으로 이루어진다. 초장에 붙은 사람만 남아서 중장을 보고 중장에 붙은 사람만 남아서 종장을 보고 최종적으로 33명이 합격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초장, 중장, 종장 각각마다 등수가 매겨집니다. 그런데 정몽주가 초장도 장원, 중장도 장원, 종장도 장원, 3장 연속 장원을 하는 신기록을 세워요. 그래서 정몽주의 이 장원급제는 그야말로 장안의 화제가 되는데 어찌 보면 사람들이 전부 예상을 했던 것 같기도 해요. 다음에는 정몽주라는 젊은이가 있는데 아마 걔가 장원할 거야. 이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과연 이런 기대에 부응해서 정몽주가 3장 장원을 해서 명성이 자자했다. 그래서 정도전이 내가 급히 찾아가 뵀더니 그래서 처음 만난 겁니다. 선생은 5살 위니까 아무리 20몇 살이라도 선생이라고 불렀죠. 더불어 이야기하기를 친구처럼 하시고 친절하게 잘 대해줬다는 거죠. 너 뭐야 이렇게 무시하지 않고 가르침을 주셔서 날마다 듣지 못한 말을 들었다. 처음 듣는 이야기, 공부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정도전이 찾아가서 정몽주를 만난 것으로 두 사람의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처음에는 존경하는 형님으로 아마 이렇게 시작이 됐겠죠. 그리고 그로부터 2년 뒤에 정도전도 과거에 급제해요. 자, 이제 학생이 아니라 과거에 급제한 젊은 관료로서 관계를 이어가게 되는데요. 1366년에 정몽주 30살, 정도전 25살 되던 해에 정도전이 아버지 상을 당합니다. 아버지가 1월 달에 돌아가세요. 그래서 고향 영주에 가서 거기서 이제 심요를 하는데 같은 해 12월에 어머니가 또 돌아가세요. 그래서 부모의 상을 연속으로 치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3년상 2개를 연거푸 치르게 되다 보니까 좀 길게 이 심요를 하게 되는데 그때 정몽주가 그 소식을 듣고 영주로 책을 보내준 게 있습니다. 맹자를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도전이 정몽주가 보내준 이 맹자를
하루에 반 장도 읽고 한 장도 읽었다.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하루에 책 반 장, 하루에 책 한 장은 게을러서 책을 더디 읽은 게 아니고요. 그만큼 깊이 새기면서 많은 생각을 하면서 혼자 연구하면서 이 책을 읽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정도전은 이 맹자를 자기식으로 소화해내는데 성공을 한 것으로 보여요. 이 책을 읽으면서도 알듯하다가도 의심이 나면 이 대목은 모르겠는데 하면 내가 언젠가 서울에 가서 가르침을 청하리라 생각했다. 계속 정몽주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이렇게 두 사람의 관계는 저 멱살 잡고 있는 저런 사진처럼 평생 그런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정말 이 정도전이 존경하는 형으로, 또 정몽주의 입장에서는 5살 아래의 저 아우죠. 아우를 내가 이끌어준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관계가 시작되고 이어지게 됐던 겁니다. 자,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만났을 때 아마 제가 볼 때는 상당한 어떤 비슷한 점을 서로가 발견했을 것 같아요. 뭐가 비슷하다고요? 정 씨라고요? 그래도 한 집안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같은 점 뭐가 있을까요? 한번 두 사람에 대해서 한 사람씩 보겠습니다. 정몽주에 대해서 이런 기록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고려사 열전을 중심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족보를 참조했는데, 정몽주의 증조 할아버지는 정인수라는 사람으로 검교군기감이라고 하는 관직에 있는 걸로 나타납니다. 이 검교군기감이 뭔지 잠시 뒤에 설명을 해드리죠. 할아버지 정유라고 하는 사람은 직장동정, 이렇게 관직이 나와 있습니다. 자, 검교군기감과 직장동정 같이 설명을 해드리죠. 군기감과 직장이 관직 이름입니다. 군기감은 종 3품 관직, 직장은 종 7품 관직이에요. 그런데 앞에 붙은 검교, 뒤에 붙은 동정은 뭐냐면 이것이 실직이 아니라 자격만 관직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게 이제 어렵죠? 옛날에만 있는 거라서 이해하기가 어려울 텐데, 산직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산직? 이 산직의 반대말은 실직이에요. 실제 관직이 실직입니다. 그러면 산직은 뭐죠? 실제 관직이 아닌 관직. 자, 이렇게 됩니다. 고려시대에 관리의 수가 많지 않아요. 아주 뜻밖의 적습니다. 고려시대에 문반 관리의 수가 5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무반이 4,500명입니다. 그래서 문무반 총 합계 5,000명의 아주 작은 정부를 가지고 있죠. 500명, 4,500명입니다. 그런데 관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500명, 4,500명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일단 관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시험을 치어서 자격이 있으면 산직이라고 하는 자격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산직을 갖고 있는 사람 가운데 일부를 선택해서 이 사람에게 실직을 주고 실제로 일을 하게 하는 거죠. 고려시대에 관리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어요. 이때 산직을 받은 사람 가운데 문반의 경우에는 5품까지, 무반의 경우에는 4품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하 사람들에게 그 관직 동정이라고 주면은 그 관직에 산직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문반이 4품으로 올라가고 무반이 3품으로 올라가면 검교라고 앞에다 붙여줘요. 다시 얘기해서 검교와 동정은 같은 구실을 하는 건데, 높은 관직은 검교, 낮은 관직은 동정이라고 하는 걸 붙인다는 얘기죠. 증조 할아버지는 검교 군기감, 할아버지는 직장 동정, 산직만 갖고 실직은 못 얻은 상태가 된 거죠. 다시 얘기해서 이런 집의 경우는 그렇게 관직에 오르는 것이 쉽지 않은 집안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정몽주의 아버지 정운관이라고 하는 분은 성균관 복응재생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직함이 나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1차 시험을 합격했다는 뜻입니다. 과거에 1차 시험 국자감시에 합격하면
국자감, 이때는 성균관으로 이름이 바뀌는데 여기에 입학할 자격이 생기거든요. 여기에서 수학을 하면서 2차 시험, 아까 초장, 중장, 종장으로 이루어진 본과 시험을 보는 거거든요. 아마 최종 관직이 성균관, 보궁재생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봐서 정몽주의 아버지는 1차 시험에만 합격하고 2차 시험은 합격하지 못한 상태, 이렇게 읽을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전체적으로 볼 때 정몽주의 이런 그 가문의 배경은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대대로 관리가 배출된 이런 가문이 아닌 거의 신흥 가문이나 다름없는 이런 정도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몽주는 본관이 연일정씨예요. 지금 저 포항 영일입니다. 연일정씨고 그 조상은 정승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정승명은 무려 김부식 때 같이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김부식보다는 한 세대 아래지만 김부식의 아들 김존중도 알고 지내요. 그래서 김부식, 김존중 부자와 어울려 지냈던 1100년대에 활동한 문신입니다. 그런데 이 정승명이 향공으로 있다가 과거에 급제했다, 이렇게 고려사 열전에 나오거든요. 향공이라는 건 뭐냐면 지방 향리 집안의 아들이었다가 거기에서 향시라고 하는 지방시험을 붙어서 과거 급제 자격이 생긴 사람을 뜻해요. 다시 얘기해서 향공이 됐다고 하는 것은 정순명의 아버지가 향리였다고 하는 걸 뜻합니다. 자, 대부분 그런 것처럼 고려 초에 연일정씨라고 하는 본관이 생겼고 연일에서 계속 향리를 세습하다가 정순명 때 처음으로 과거에 급제해서 서울로 올라간 집안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정도전도 한번 살펴볼까요? 정도전 같은 정씨인데 본관은 달라요. 본관은 봉화입니다. 경상북도 봉화고요. 정도전에 대한 이 집안 자료는 조금 더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버지 정운경의 행장이 남아있고, 행장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사람의 그 일생을 기록한 글이에요. 정도전이 죽었을 때 태조실록에 정도전의 졸기가 남아 있습니다. 조선왕조의 실록에는 유명한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일생을 정리하는 이런 관행이 있었습니다. 이걸 졸기라고 부르는데 정도전도 졸기가 남아 있어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번, 아주 최근이죠. 죽은 직후에 기록을 한 거니까 이런 자료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도전의 문집 중에, 정도전 문집이 삼봉집이잖아요. 이 삼봉집 중에 사실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고 거기에 정도전의 이력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자료들을 종합해서 정도전의 집안 사정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본관은 봉화고 고조 할아버지는 정공미라고 하는 사람인데 지위가 호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호장은 고려의 향리 직급 9등급 가운데 최상위 향리입니다. 그러니까 봉화의 가장 높은 향리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뜻이죠. 증조 할아버지는 종칠품 비서랑 동정입니다. 비서랑이라고 하는 관직의 동정직을 가지고 있었다. 다시 얘기해서 실직에는 오르지 못했다. 고조 할아버지는 호장인데 증조 할아버지가 산직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는 향리로 대대로 이어오다가 증조 할아버지 때 처음으로 관직을 얻었는데 그게 실직까지는 가지 못한 산직 단계에 머무른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할아버지는 검교 군기감입니다. 아까 나왔던 군기감의 검교직 똑같이 나오죠. 그런데 정도전의 경우에는 아버지 정운경이 실제로 과거에 급제했고, 그러니까 1차 시험뿐 아니라 2차 시험까지 합격을 했고 관직이 형부상석까지 올라갑니다. 이 집안에서 아버지 정운경이 입지전적인 인물이에요. 혼자 힘으로 과거에 합격하고 혼자 힘으로 관직이 올라서
형부 상서면은 조선 시대로 치면 형조 판서가 되는 거고요. 지금으로 치면 어떻게 될까요? 법무부 장관 더하기 여러 개 위원회 위원장일 것 같은데요. 지금 법무부 장관보다는 더 높은 관직이죠. 그런데 이 정운경의 행장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행장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정운경이 어떻게 해서 관리가 되었는가 하는 정운경의 젊은 시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운경이 어렸을 때 외삼촌 안분이라는 사람인데, 이 안분은 수능 사람이에요. 수능에 안씨가 있잖아요. 과거에 장원급제한 사람입니다. 아마 수능의 향리를 계속 세습하다가 안분 때 과거에 급제한 이런 이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외삼촌이 과거에 급제해서 서울로 올라갔을 때 외삼촌을 따라서 서울로 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자기 집안에는 서울로 올라간 사람이 없지만 아마 외삼촌을 따라서 상경을 하고 거기에서 공부를 한 거예요. 공부를 참 잘한다고 장안에 소문이 났다. 이런 거예요. 그때 누구를 만나냐면 이곡이라는 사람을 만나는데, 이곡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 아들은 아실 거요. 목은 이색이 이 아들입니다. 이곡과 정도전의 아버지 정운경이 서울에서 같이 만난 거예요. 나이는 이곡이 많았는데 나이를 따지지 않는 벗 망년우를 맺었다. 자, 그리고는 이곡이 우리 고향이 경치가 참 좋은데 이러면서 정운경을 고향까지 아마 초대를 한 거예요. 고향이 어디냐면 경상도 영해입니다. 지금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읍 여기인데, 여기가 이곡의 본가는 아니고 이곡의 외가예요. 이곡의 본가는 충청도 한산입니다. 그래서 한산이시잖아요. 그런데 이곡이 어릴 때 외가에 가서 자라게 되고 거기에서 결혼을 해서 거기서 이색을 낳기까지 합니다. 거기를 정운경이 갔다 왔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서 정도전의 아버지와 이색의 아버지가 서로 친구가 됐고, 다음 때 그대로 이 관계가 이색과 정도전의 관계로 이어지는데, 이때는 나이 차이가 좀 나서 친구는 아니고 마치 이색이 정도전의 선생과 같은, 마치 정도전이 제자가 되는 것 같은 이런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 이제 영해를 갔다 왔고, 그 이후에 정운경이 어디에 가서 공부를 했냐면, 역시 공부는 대치동에 가야 됩니까? 대치동 같은 삼각산에 왔다는 거예요. 삼각산이 어디냐면 지금 서울의 북한산인데, 여기서 공부를 하는데 기억력이 비상했다는 거죠. 글을 읽는데 한 번 본 것은 다 기억했다. 이 정운경에 대한 평입니다. 삼각산 이야기 하나 더 해야 되겠네요. 정몽주 이야기를 처음 정도전이 들었을 때, 그때 정몽주가 어디 있었냐면 삼각산에 있었어요. 정몽주도 삼각산에서 과거 준비를 한 거죠. 삼각산의 그 기운이 지금 대치동으로 가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일타 강사들이 모여 있는 곳. 이 두 사람이 비슷하죠. 정몽주, 신흥가문, 정도전은 더 그래요. 고조 할아버지 때까지는 완전히 향리라고 하는 게 밝혀져 있고,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다 중앙에 관리가 되지 못하고 산직에 머물렀습니다. 아버지 때 처음으로 중앙에 관리가 된 그런 집에서 났잖아요. 둘이 거의 비슷해요. 같은 정씨 또 있어요. 다 같은 경상도. 자, 이래서 이제 정몽주 장원급제하고 정도전도 관직에 오르고 해서 두 사람이 아마 조정에서 오가면서 만날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좀 더 특별한 관계가 만들어질 계기가 생깁니다. 한 관청, 같은 관청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그게 1367년 공민왕 16년 정몽주 31살, 정도전 26살 때 성균관을 새로 짓는 사건이 있습니다. 성균관은 교육기관이잖아요. 학교입니다. 이 학교 건물을 이때 새로 지어요. 왜 새로 짓게 됐냐면, 이거보다 몇 년 전에 홍건적이 고려를 침략해 왔을 때
공민왕이 개성을 버리고 안동으로 피난을 간 적이 있었거든요. 이때 홍건적이 이 개경을 점령한 이 기간 동안에 온 도시를 불태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성균관 건물이 불타는데 이걸 새로 지은 거예요. 왜 갑자기 학교 건물 지은 게 문제가 되냐면 학교 건물만 새로 지은 게 아니라 이때 성균관의 제도, 교육 과정 이런 걸 다 고치고 성균관 그때는 겸대사성이라고 하는데 성균관 총장이 되나요? 지금 대학이라면 총장이죠. 총장을 이색을 임명합니다. 이색을 성균관 겸대사성으로 임명하고 김구용, 박상충, 박이중, 이승인, 정몽주 같은 사람들을 학관, 교수로 임명해서 학생들을 가르치게 합니다. 이 사건이 우리나라 성리학의 역사에서 우리나라 성리학이 비로소 흥기하게 되었다라고 평가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좀 이상한 일이 있어요. 성리학이 우리나라의 과거 시험 과목으로 들어가는 것이 1344년이거든요. 성리학 뭐냐면 대학, 논어, 맹자, 중용 요 네 개의 책, 사서라고 했잖아요. 이 네 개의 책이 과거 시험 과목에 들어가는 게 1344년인데 국가에서 성리학을 공식적으로 교육하기 시작한 것은 1367년입니다. 23년의 격차가 있잖아요. 이 23년 동안은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학교에서 안 가르치고 그걸 시험을 봤다는 얘기잖아요. 요새 이러면 난리 날 거려? 고등학교 과목에 없는 거를 대학 입시에서 시험 보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저는 단연코 이것이 우리나라 사교육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가르치고 시험 보는 거. 어쨌거나 각각 열심히 노력을 해서 성리학을 배운 사람들이 이제 그걸 바탕으로 과거에 급제한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색, 목은 이색의 위치는 아주 특별한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색은 유학파입니다. 원나라 대도에 국자감에 유학을 하고 돌아와요. 이것도 참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이색의 아버지 이곡이 어찌어찌 해가지고 고려 과거에 급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급제해도 동정직을 주는 거지 실직을 안 주잖아요. 실직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곡이 막 친구들한테 부탁해가지고 야 니네 아버지한테 말 좀 잘해줘 이런 식으로. 그런데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곡이 돌파구를 찾습니다. 돌파구 뭐냐면 원나라 과거에 응시해야지. 그 당시 원나라 과거에 외국인들이 응시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곡이 원나라 수도 대도에 가가지고 거기 과거에 응시해서 합격을 해요. 그래서 원나라 관리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대체로 이곡 말고도 그런 사람들이 꽤 여럿 있는데 이 사람들이 원나라에서 관리 생활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원나라에서 관리 생활하려면 지방관으로도 나가고 해야 되는데 원나라의 지방관이라고 하면은요 우리처럼 뭐 서울에서 어디 뭐 안동, 대구, 광주 뭐 이런 거 가는 게 아니에요. 대도에서 저기 뭐 티벳 근처까지 가든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개 지방관에 임명되면 이 사람들이 관직을 사직하고 고려로 돌아옵니다. 고려로 돌아오면 원에서 가지고 있던 관직보다 그거 감안해가지고 굉장히 높은 관직을 줬거든요. 그래서 이곡은 원에서 관직 생활하다가 고려로 돌아와서 고려 관직을 받고 조금 있다가 다시 또 원에 가요. 이곡은 왜 그게 됐냐면 원나라 과거 합격할 때 성적이 좋았어요. 그래서 지방관직을 얻지 않고 중앙관직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할만하잖아요. 그래서 원에서도 관직 생활하다가 고려에 오면 여기서 또 관리가 되고 또 가면 거기 관리가 되고 정말 이거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이곡이 아들한테 이색한테 그 좁은 데서 너 그러지 말고 여기로 와라. 아버지가 그 원에 있을 때 아들을 거기로 불러들여요. 그게 또 마침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색이 시험에 한번
탈락한 적이 있거든요. 재수생 아들한테 그런 식으로 위로를 한 겁니다. 너 거기서 속 썩지 말고 이리로 와. 그래서 이제 아버지 믿고 원나라로 가요. 갔는데 1년도 안 돼서 아버지가 고려로 돌아옵니다. 아들 혼자 놔두고. 이색 혼자 원나라에 남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이색이 외국어를 못했던 것 같아요. 외국어를 못하면서 혼자 아버지 없는 이 타지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1년 정도 있다가 학업 포기하고 고려로 돌아와 버립니다. 돌아와서 이제 아버지를 당연히 만났겠죠? 아버지한테 혼난 것 같아요. 아버지 만나고 며칠 있다가 쏜살같이 다시 원나라로 돌아갑니다. 혼나고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맘 잡고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 이곡의 부음이 뒤따라와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완전히 포기하고 고려로 들어와서 3년상 치르고 상을 마친 다음에 고려 과거에 응시해서 여기서 장원급제를 하고 장원급제한 그 힘을 계속 이어받아가지고 아버지처럼 바로 원나라에 가서 원나라 과거에 급제하고 그래서 이곡 이색 부자가 고려 원나라 과거를 동시에 합격한 2대에 걸쳐서 이런 기록을 갖게 되는데요. 자, 어쨌거나 이색은 제가 볼 때는 원나라 국자감에 입학은 했는데 입학도 무시험 입학입니다. 아버지가 원나라 관리였기 때문에 그 덕으로 원나라 관리들 아들은 무시험 합격을 시켜줬단 말이에요. 이래서 국자감에 입학은 했으나 제대로 공부할 시간은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학의 경력이 이색에게는 어마어마한 힘이 됩니다. 유학파. 이거 옛날에 대단하지 않았어요? 이색, 유학파. 그래서 이색을 성균관 겸대사성으로 딱 만들어 놓고 여기서 성리학 교육을 시킨 거예요. 겸대사성이 뭐냐면요. 대사성이 성균관에서 제일 높은 관직입니다. 그런데 다른 관직을 가지고 있으면서 대사성을 겸하는 건데 다른 관직이 이 대사성, 이게 정산품인데 이거보다 더 높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대사성이라고 하지 않고 겸대사성 이렇게 부른 거죠. 자, 이래서 이제 성균관에 성리학자들이 쫙 모이게 됩니다. 그 당시에 정말 저명한 성리학자들은 여기다 모인 거예요. 그런데 정도전은 여기에 참여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고향 영주에 가서 심요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 끝나고 들어오면 당연히 성균관으로 들어갈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어머니가 또 돌아가시는 바람에 심요 기간이 길어져요. 그때 정몽주가 보내준 맹자를 읽었다는 건데 부모 심요를 다 끝낸 다음에 1370년에 복직에서 와서 성균 박사가 됩니다. 성균관에 들어간 거죠. 그때 정몽주가 성균 사예라고 하는 관직에 있어서 비로소 두 사람이 같은 관청에서 근무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때부터 정몽주는 성균 사성, 성균 대사성 해가지고 성균관에서 잔뼈가 굵게 되는데 고려 말 정치에서 이 성균관이 갖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성리학을 공부한 신흥 4대부들이 정치 세력을 이룬다라고 했을 때 그 중심이 된 것이 바로 성균관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성균관 대사성이 된다고 하는 이야기는 신흥 4대부가 정치 세력이 되는 데 있어서 그 중심인물이 된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이게 이색, 그리고 정몽주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성균관이 갖는 의미가 있습니다. 공민왕이 개혁 정치를 했다고 한 거는 한번 말씀드렸어요. 공민왕이 개혁 정치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려사 기록인데요. 공민왕이 왕위에 있은 지 오래되었는데 재상들이 마음에 들지 않으므로 말하기를 세신 대족들은 친당이 뿌리처럼 이어져 있어 서로 허물을 가려주고 초야신진들은 감정을 숨기고 행동을 꾸며 명망을 탐하다가 귀현해지면 자기 집안이 한미한 것을 부끄럽게 여겨 대족과 혼인하고 처음의 뜻을 다 버린다. 유생들은 유약하고 강직하지 못하며
또 문생 좌주 동년이라 부르면서 당을 만들고 사사로운 정을 따르니 이 셋은 모두 쓰지 못하겠다. 세상을 떠나 초연한 사람, 이세 독립지인을 구해 써서 머뭇거리며 고치려 하지 않는 폐단을 개혁하고자 했다. 기억나세요? 여기에 공민왕이 개혁을 하려고 하는데 세신대족, 초야신진, 유생 이 셋이 다 협조를 안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신돈이라고 하는 이세 독립지인을 구해서 이 사람을 중심으로 개혁을 했고 이것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공민왕과 신돈의 생각이 언제까지 우리 둘이 하나 이 개혁을 뒷받침할 세력이 필요한데 어디서 찾을까? 세신대족, 초야신진, 유생 가운데 그래도 유생들은 공부를 한 사람들이고 성리학을 공부한 사람들이니 뭔가 생각이 다르지 않겠나? 이 사람들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면 개혁을 지지하는 세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성균관을 새로 지었다는 거죠. 자, 신흥사대부의 정치 세력화라고 하는 데는 공민왕의 개혁 세력 육성이라고 하는 뜻이 반영된 거예요. 실제로 이때 성리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이런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성리학을 뭐라고 부르느냐면 실학이라고 불러요. 뜻밖이죠? 조선 후기에는 성리학을 극복하려고 하는 학문을 실학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성리학을 실학이라고 한 거예요. 왜? 이것이 실질적인 학문이다. 그 이전 학문은 뭐였냐면 주로 문장 짓기를 공부하는, 문장 짓는 것을 학문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성리학이 실학이다. 실질적인 학문이다. 이 성리학이 뭐냐? 경제학 한 분들이 좋아할까요? 경제학이다. 그런데 지금 같은 이코노믹스 이런 경제학이 아니고요. 경세 재민의 학문. 경세, 세상을 경영하고 민을 잘 살게 하는 학문. 사실은 경제학이 이래야 되는 학문 아니에요? 저 경제학과 여러분 좀 잘 좀 생각해 보세요. 자, 이런 학문이기 때문에 이게 실학이라고 생각을 한 거고 이 사람들은 이걸 공부해서 뭘 하나?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공부하나? 이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이 세상에 대해서 뭔가 책임을 지기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성리학을 공부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성리학 공부를 하면서 내가 세상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 세상, 저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공민왕이 이제 탁 불을 붙여주니까 아 그래 저거야. 그래서 공민왕은 이 성리학자들이 정치 세력으로 발돋움하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공민왕의 개혁을 따라가면서 이 사람들이 개혁 세력으로 성장을 하게 됐던 거죠. 자, 이래서 이제 성균관에 모인 신흥사대부 중요하겠죠. 여기에 정몽주도 있고 정도전도 있게 되었다. 두 사람의 만남이 이렇게 조금씩 깊어지는 겁니다. 이때 두 사람의 개인적인 관계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글이 있어요. 이거는 정도전이 남긴 글입니다. 글의 제목은 정달가에게 올리는 글. 정달가, 달가는 정몽주의 자니까 정몽주에게 쓴 편지예요. 이 편지가 지금 삼봉집, 정도전의 문집에 남아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정몽주가 불교를 가까이 한다는 소문을 듣고 정도전이 조심하라고 경고하는 이런 내용이에요. 자, 한번 한 대목 볼까요? 요즘 오가는 말을 듣자 하니 달가가 능엄경을 읽는데 마치 부처에게 아첨하는 사람 같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린 겁니다. 정몽주가 능엄경이라고 하는 불경을 읽는 걸 보고 정몽주가 불교를 믿으려고 하는 건가? 이래가지고 이제 수군거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도전이 정몽주를 위해서 변명을 합니다. 어떻게 변명하냐면 능엄경을 읽지 않으면 그 주장이 사악하다는 걸 어떻게 알겠는가? 정몽주가 능엄경을 읽는 것은 그 병폐를 알아서 약으로 쓰려고 하는 거지 그 도가 좋아서가 아닐 것이다.
불교를 비판하려면 알아야 비판을 하지. 그래서 공부하는 거야 라고 정몽주를 위해서 변명을 해주면서, 그러면서도 정몽주에게 충고, 고언을 또 잊지 않습니다. 자, 내가 그렇게 말은 했지만 사람들은 혼몽하고 어리석어서 미혹되기는 쉽고 깨우치기는 어려우니 달가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때요? 이게 굉장히 애정이나 이런 게 없으면은 이런 말, 이런 글을 남기기가 어렵겠죠? 이 글이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정도전 20대, 다음에 이야기할 유배가기 전에 쓴 글이에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면 정도전의 문집인 삼봉집은 모든 글들을 쓴 순서에 따라서 실어놨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에 유배가서 쓴 글이 나오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이 글은 유배가기 전 20대에 쓴 글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공민왕의 개혁에 참여하면서 성균관에서 같이 뭔가 5살 차이지만 아주 뭐 개인적으로 친하게 지내면서 5살 차이가 10대와 20대에서는 굉장히 멀어 보이지만 같이 20대, 30대로 가면은 이제 5살 차이가 좀 뭐랄까 좀 친구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점점 그렇게 가까워졌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 두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둘 다 유배를 가는 일이 벌어져요. 1375년 우왕 1년에 정몽주 39살, 정도전 34살에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 전에 공민왕이 암살당해요. 공민왕의 개혁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신돈 모함해서 죽이고 그 다음에 공민왕까지 시해하고 이렇게 된 건데, 공민왕이 죽은 다음에 우왕이 즉위하고, 우왕이 즉위하는데 1등 공신이죠. 이인임이라는 사람이 권력을 잡고 그러면서 공민왕의 정책을 뒤로 돌리기 시작합니다. 이인임의 이런 정책 변경에 대해서 성균관에 모였던 신흥사대부들은 다 반대를 하는 게 당연했겠죠. 이인임하고 이제 어떻게든 한번 싸워봐야겠다. 이렇게 이제 아마 칼을 갈고 있었을 텐데 문제가 터집니다. 외교 정책에서 문제가 터져요. 공민왕은 반원운동도 성공을 했고 원명 교체기에 친명 반원 정책이라고 하는 걸 아주 분명히 했는데, 이인임이 외교는 양다리지. 그래서 친명 친원. 자, 이 정책을 펴요. 전 지금 생각해도 이인임의 외교 정책은 오히려 이게 더 옳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거나 이 당시에 문제가 됐던 것은 이인임이 굉장히 인기가 없는 사람이었다는데 문제가 있었고, 공민왕의 정책을 다 뒤바꾸는 중에 이게 나왔다는 게 더 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안 돼요 하고 나선 사람이 정도전입니다. 이게 정말 정도전다운 거예요. 안 되는 건 정말 칼같이 안 되고, 앞장서서 반대하고, 싸우다가 먼저 죽고, 죽지는 않지만, 아무튼 목소리가 가장 높았어요. 그래서 정도전이 원과의 관계를 재개하는 것에 반대를 하다가 유배를 갑니다. 유배 간 곳이 어디냐면 전라도 나주의 거평부곡이라고 하는 곳으로 유배를 가게 돼요. 정도전이 유배를 가니까 신흥사대부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뭘 잘못했는데 이인임의 그 외교정책 변경이 잘못된 게 아니냐, 뭐 이래가면서 이제 이인임을 공격을 해요. 그러다가 찬소리를 맞습니다. 이인임에 의해서 신흥사대부들이 다 관직에서 쫓겨나고 전국 각지로 유배를 가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때 정몽주도 이 유배 대열에 끼어서 유배를 갑니다. 정몽주의 유배지는 경상도 언양이었어요. 나주로 언양으로 같이 유배를 가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아마 우리가 이제 확실히 정치적인 동지구나 하는, 어려서부터 친구일 뿐 아니라 이제 정치적 동지구나라고 하는 동지애가 생겼겠죠. 실제로 유배 가서 정도전이 지은 글 가운데 정몽주를 언급한 대목이 있는데, 정몽주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동심우, 마음을 같이 하는 친구. 5살 차이인데 이제 뭐 친구 하지 뭐 언젠가 그렇게 했던 모양이죠. 자, 망년 후 나이를 잊은 친구, 동심 후 마음을 같이 하는 친구.
이런 친구가 이때는 됐던 거예요. 유배 생활을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가 조금씩 달라져요. 정몽주는 유배 간 지 2년 뒤에 유배에서 풀립니다. 유배에서 풀린 다음에 바로 정치 활동을 시작해요. 아마 이것은 정몽주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이한 이력, 정몽주의 아주 남다른 능력 때문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우리가 정몽주 그러면은 늘 생각하는 게 충절을 지킨 충신이고, 또 떠오르는 이미지는 선주교에서 맞아 죽는 뭐 이런 이미지 아닐까요? 근데 그건 한순간의 그림이고, 살아있을 때 정몽주는 정말 공부 잘하는 사람, 연속 3번 장원을 하잖아요. 그리고 2세기 정몽주에 대해서 이 칭찬을 한 말이 있습니다. 횡설수설이 이치에 맞는다. 아니, 횡설수설, 막 술 먹고 막 이래도 이치에 맞는 말만 한다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술 먹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횡설은요, 이렇게 옆으로 말하는 게 횡설이에요. 수설은 위아래로 말하는 게 수설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제 느낌으로는 이런 거예요. 수설은 통시적인 사고, 시간축을 딱 놓고 역사적으로 사고한 걸 통시적인 사고라고 볼 수 있죠. 횡설은 공시적인 사고. 통시적, 공시적, 이거를 딱 이제 동시하게 되면은 하나의 매트릭스가 만들어져요. 이 안에서 이야기하면 굉장히 논리적인 표현이 가능해지죠. 아마 정몽주가 평소에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논리적으로 말 잘하는 사람한테 가장 적합한 일은 뭘까요? 제가 볼 때는 외교입니다. 누구를 설득하는 일. 정몽주는 제가 볼 때는 타고난 외교관이에요. 그래서 일본에도 외교하러 갔다 오고 명나라에도 사신으로 여러 번 파견되는 당대의 외교관입니다. 이 외교의 능력 때문에 정몽주가 유배에서 풀린 다음에 바로 복직이 된 것 같아요. 유배에서 풀리자마자 일본에 사신으로 파견되는데, 바로 직전에 나흥유라는 사람이 일본에 사신을 갔어요. 사신 간 목적은 왜구가 자꾸 고려를 침략해 들어오니까 너네 왜구 왜 자꾸 보내냐, 이거 책임지고 막아라, 이 얘기를 하려고 간 거예요. 그런데 나흥유가 일본에서 거의 죽을 뻔하다가 겨우 돌아옵니다. 다 안 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 정치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몽주가 얼마나 좋은 카드예요. 지금 유배 가 있어요. 이 사람은 무슨 일을 시키더라도 아마 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유능한 외교관이에요. 당연히 정몽주를 보내죠. 이걸 가지고 뒷날 정몽주를 미워하는 사람이 일부러 죽으라고 보낸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 죽더라도 할 수는 없지만 정몽주의 능력을 아마 극대화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실제로 정몽주는 외구 문제를 항의를 하고 그랬더니 일본에서 대답이 이런 겁니다. 그 외구 우리도 골치 아프다. 고려를 침략하는 외구 우리 일본 군대가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도 도적질을 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도 진압을 못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정몽주가 돌아온 다음에 일본군이 고려로 파견돼서 고려 땅에서 왜구하고 싸우는데 실제로 참전까지 합니다. 정몽주가 외교를 참 잘한 거죠. 이 공로를 인정받아서 그 이후에는 계속 관직에 있게 돼요. 물론 이님의 권세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상황에서 정몽주의 그 자리가 편치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유배에 가서 썩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정도전은 좀 달랐습니다. 정도전도 2년 몇 달 만에 이제 유배에서 풀리긴 하는데 복직이 안 돼요. 정도전이 좀 더 많이 밉보인 거예요. 복직이 안 됩니다. 자, 옛날 사람들도요, 관직에 있다가 거기서 잘리고 복직 안 되면 먹고 살 길이 막막해져요. 옛날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아마 정도전 경우는 집에 그렇게 재산도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가 있으니까 아마 학생들 모아놓고 글 가르치는 것으로, 서당이죠, 이걸로 이제 호구책을 썼을 것 같은데, 고향인 뭐 영주, 봉화, 이 고향 동네예요. 좀 위로 올라가면 제천, 이런 데에서 이제 뭐 왔다 갔다 하는데 동네가 작으니까 잘 안 됐던 모양이죠. 역시 큰 물로 나가야겠다 해가지고
전국 2대 도시로 갑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지금 서울, 그 당시 남경의 삼각산으로 들어가요. 삼각산, 학원가, 여기로 간 거죠. 여기에서 삼봉서재라고 하는 간판을 달았더니 여기에 이제 학자들이 모였다는데, 제가 볼 때는 학자들이 모였다기보다는 과거 준비를 하는 학생들이 모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는데 조물주보다 더 위에 있는 분이 누구죠? 네, 건물주가 나타나서 방 빼야겠는데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서당을 거기서 더하질 못하고 옮기게 됩니다. 옆에 김포로 옮겨요. 그대로 이제 삼봉서재 간판을 가지고 김포로 옮겨서 여기서 자리를 좀 또 잡으려고 했더니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집니다. 그래서 또 옆에 있는 부평으로 옮기면서 이렇게 전전하는 유랑 생활을 하게 된 거죠. 정도전이 이 시기에 이런 시를 씁니다. 5년에 3번이나 집을 옮겼는데 금년에 또 이사를 하게 되다니. 유배에서 풀렸으나 불안정한 그 정도전의 삶, 이런 게 보이지 않으세요? 이런 상황에서 정도전이 어떤 돌파구를 만들어냅니다. 그 돌파구가 뭐냐면 이성계를 찾아가서 만난 거예요. 당대 명장으로 신망이 높던 이성계, 이 사람이 그때 함흥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함흥까지 가서 이성계를 만납니다. 그것이 1383년 정도전 42살 가을입니다. 이때 이성계를 만나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그 군대가 아주 잘 훈련된 것을 보고 대단합니다. 이 군대로 무슨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우리는 결과를 아니까 이거 고려를 멸망시키고 새 나라를 만들자는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아직은 거기까지는 아니고, 그런 생각은 누구도 안 할 때고, 이성계의 군대를 이용해서 권력을 잡으려고 했던 건 분명한 사실 같아요. 아마 정중부가 옛날에 했던 그 무신정변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았나 싶은데, 이 말을 듣고 이성계가 흠칫 놀랐을 겁니다. 갑자기 그런 말을 하면은 놀랍죠. 그리고 잘못하면은 자기 목이 달아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말인가 라고 되물으니까 이번에는 또 정도전이 놀랐을 거예요. 이성계가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이거 잘못하면 또 내 목이 달아날 수 있으니까 동남방에서 왜구를 치는 일을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용비어천가에 실려 있는데, 어쨌거나 이때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거예요. 정도전이 이성계를 만난 것은 그 나이 42살 때 일이라는 건데, 이 만남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성계라면 어디서 내가 모르는 정도전이라고 하는 유배 갔다가 아직 복직되지 않은 사람이 와가지고 갑자기 제가 아무개입니다라고 하면 만나줄까요? 아마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사이에 누군가가 다리를 놔준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리를 놔준 사람 누굴까요? 제가 볼 땐 정몽주예요. 정몽주는 이성계를 그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정몽주는 이성계가 여진과 싸울 때 이미 공민왕 때부터 종사관으로 참전한 적이 있고, 이성계의 출세작이에요. 우왕 6년에 남원, 지리산에 들어온 왜구와 싸운 남원전투 또는 운봉전투라고 하는, 또는 황산전투라고도 하죠. 여기에도 정몽주가 같이 참전을 했기 때문에 이성계와 정몽주는 평소에 알고 있었어요. 정몽주와 정도전의 관계는 뭐 당연히 막역했고요. 자, 삼각형에 하나만 이어주면 되는데 이거를 정몽주가 주선했을 것이다. 증거도 있습니다. 어디에 증거가 있냐면 이색의 목은집에 그 증거가 있어요. 이색의 시집이 목은 시고고 산문을 모아놓은 게 목은 문고고에서 이 두 개를 합쳐서 목은집이라고 하는데, 시고 가운데 목은시고 34권에 39번째 작품의 시 제목이 이렇습니다. 정첨서가 병이 들고 나 또한 병이 들어 두 집안의 왕래가 두절된 지가 오래되었다. 이 호연이 와서 말하기를 내일 첨서가 동북면 원수부로 떠난다라고 해서 장차 교회에 나가 배웅을 해야 될 텐데 말 타기가 어려워 앉아서 시 한 수를 읊는다. 이 긴 이것이 시 제목이에요. 여기에 몇 사람이 등장합니다. 정첨서, 이호연 이렇게 나오는데, 정첨서의 첨서는 첨서 밀직사사, 관직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지금은 아마 차관보다는 아래고 한 중앙부서의 국장 정도 되는 고위관직이에요. 정씨 성을 가진 첨서가 내일 동북면을 간다 이거죠. 정첨서가 정도전이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정도전일 수가 없어요. 정도전은 아직 첨서라는 고위관직에 오르지를 못했고 더군다나 이때 관직에 복직이 되지 않은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뭘 찾아야 되는 거죠? 이때 정첨서를 찾아야 되는 거죠. 참고로 이 시가 쓰여진 시기는 1383년 7월 29일부터 8월 11일 사이입니다. 이걸 어떻게 아냐면요. 목은 시고에 있는 시들은 전부 지은 순서에 따라서 수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시의 앞에 7월 29일 작품이 있고 뒤에 8월 11일 작품이 있으니 이 시는 그 사이에 쓰여진 거죠. 7월 말 8월 초에 쓰여진 시입니다. 참고로 제가 목은 시고에 있는 시가 한 4200편 정도가 되는데 그 시에 쓰여진 날짜를 전부 확인해서 표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 책이죠. 이세계 삶과 생각이라고 하는 베스트셀러가 될 걸로 기대됐던 책이 있는데요. 이 뒤에 시를 쓴 날짜가 다 밝혀져 있습니다. 자, 그걸로 보면 분명하게 이때 쓴 시예요. 그때 첨서 관직을 갖고 있는 정씨, 정몽주예요. 정몽주가 간 겁니다. 정몽주가 내일 간다고 이호연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정몽주의 친구고 이색의 제자가 되는 사람인데 와가지고 이색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이때 정몽주가 이성계에게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7월 말 8월 초고 정도전이 이성계를 만난 시기는 가을이란 말이에요. 7, 8월과 가을? 무슨 상관이냐고요? 음력으로 7, 8월은 가을이에요. 음력 달력은 1, 2, 3 봄, 4, 5, 6 여름, 7, 8, 9 가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딱 맞았죠? 세 사람이 같이 만난 거예요. 자, 여기까지도 정몽주는 정도전과 뜻을 같이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죠. 자, 정몽주가 정도전을 이성계한테 소개해주기 전에 두 사람의 만남이 몇 번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역시 이색의 목은 시고에 그 만나는 장면이 시로 표현이 된 게 몇 개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걸 찾아냈는데요. 이런 이야기예요. 정도전은 떠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렇죠. 떠돌아다니면서 개경으로 가서 이색을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옛날 성균관 그 시절부터 이색은 자기의 대선배, 거의 자기 선생 같은 대선배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버지의 친구의 아들이기도 해요. 서로가 그런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개경에 가가지고 이색을 찾아갔는데 이때 이색 옆에 있었던 정몽주, 이숭인과 함께 어울렸다라고 하는 이런 시가 있어요. 그 시에서 이색이 정도전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종지는 평소에 병치레가 많았는데 종지가 뭘까요? 네, 정도전의 자예요. 그러니까 이색이 정도전을 친근하게 부를 때 종지라고 부른 거죠. 종지는 평소에 병치레가 많았는데 지금은 얼굴에 광채나니 다행이로세. 내가 참 그 안 좋은 소문도 많이 듣고 건강도 안 좋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지금 얼굴이 괜찮네? 참 다행이구나. 어려서부터 기억력이 한 수 위라서 시문을 통해 깨우침도 많이 받았었지. 정도전이 참 그 부자가 다 그랬나 봐요. 기억력이 참 좋다. 가문 내력입니다. 이 일이 있고 또 이번에는 이색이 남경, 지금 서울로 온 적이 있는데 이때 또 이색을 찾아가서 시를 남기게 됩니다. 이색의 시에 이때 종지가, 다시 얘기해 정도전이 아들을 데리고 찾아왔다. 이런 시가 있어요. 또 이런 시도 있습니다. 병치레 하던 종지는 안색이 발갛게 피어나고, 그러니까 이색의 머릿속에 종지는 좀 건강이 안 좋은 사람, 그런데 지금은 얼굴이 좀 괜찮네? 뭐 이런 그 생각이 좀 반가운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색을 이렇게 만난 다음 해에 정도전이
이성계를 찾아간 겁니다. 이때 이색을 찾아가고 정몽주를 만나고 그러면서 아마 이성계를 같이 찾아가 보자는 나를 좀 이성계한테 소개시켜줘 뭐 이런 이야기가 오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셋이 만났어요. 셋이 만난 다음에 과연 정도전이 복직을 합니다. 복직에 성공해요. 복직을 하는데 어떤 자리로 복직을 하냐면 1384년에 만난 다음에죠. 정몽주가 명나라 남경에 사신으로 가는데 이 사신단의 넘버 3 서장관으로 정도전이 따라가요. 그리고 여기에는 분명히 정몽주가 추천했다. 정몽주가 정사 넘버 1, 넘버 3 서장관 정도전 해가지고 두 사람이 남경에를 같이 간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돌아온 날 바로 성균제주에 임명이 됩니다. 이게 복직이 된 거예요. 그때 정도전의 그 기쁨, 정몽주에 대한 고마움 어떻게 표현할까요? 정도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을 내가 가장 잘 안다고 해도 참남한 말은 아닐 것이다. 내가 제일 잘 알아. 저 정몽주는 나하고 제일 친해.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정몽주는 정도전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정몽주가 한 말은 기록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정몽주의 문집이 포온집이 있는데 이것이 뒤에 후손들에 의해서 남아있는 글들이 모아진 거라서 그렇게 양이 많지 않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분량이 적은 가운데 이런 시 하나를 제가 찾았습니다. 정몽주가 지은 시인데요. 이도은, 이숭인입니다. 정삼봉, 정도전입니다. 이둔촌, 이집이에요. 새 군자를 그리워하다 라는 시가 있는데 해가 길어 짙은 녹음이 원림에 가득하니 앉아서 홀로 읊조리는 도옹을 생각해 보네. 이 도옹이 이숭인이에요. 자, 이숭인 생각이 난다. 그 다음에 매양 정생을 만날 때면 머물면서 강학했고 이 정생이 정도전입니다. 정도전을 만날 때마다 머물면서 공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도전은 정몽주를 만날 때마다 뭔가 공부 얘기를 꺼내서 뭔가를 배우려고 했다는 거죠. 때로 이로를 초청하여 함께 마음 논했었지. 공부를 하다가 두 노인이라고 한 것은 이숭인과 이집이에요. 그래서 넷이 같이 어울렸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몽주의 기억 속에 정도전은 굉장히 학구적인 사람이에요. 이렇게 남아 있었다는 거죠. 자, 이런 사람을 그리워하는 시를 이렇게 지었다는 거니까 정몽주의 생각에도 정도전은 언제나 머릿속에 있는 사람이었다. 이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몇 년 뒤에 이성계에 위화도 회군이 있습니다. 위화도 회군 전에 고려 군대가 요동을 공격하는 우리 흔히 요동정벌이라고 하는 일이 있는데 요동정벌을 한다고 하니까 이성계가 4가지 안 되는 이유를 댑니다. 이걸 이성계의 사불가론이라고 하는데 사불가론 가운데 2번째, 3번째, 4번째 이 3개는 군인으로서 할 말이에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날씨가 더워서 활에 악효가 녹아서 이게 활이 풀린다. 이거 얼마나 군인다운 얘기예요. 북쪽을 공격할 때 남쪽에서 왜구가 쳐들어올 수 있다. 이것도 역시 군인다운 이야기고 또 농번기에 군대를 일으키면 안 된다. 이것도 좀 생각 있는 군인이라면 할 만한 이야기인데 첫 번째 이유는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거역하면 안 된다예요. 이건 군인이라면 하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군인은 나가서 싸워 그러면은 그냥 나가서 싸우고 이기면 이기는 거고 지면 죽는 거고 이게 군인이잖아요. 그런데 이성계가 갑자기 이소역대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거역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이거는 군인의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정치가의 말이고 이 정치가의 말은 맹자에 나오는 이 구절 이소사대 보기국 작은 나라를 가지고 큰 나라를 섬김으로써 나라를 보존한다라는 이 말을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성계가 맹자를 읽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여러분 중에 맹자 읽은 사람 몇 사람이나 돼요? 우리도 안 읽은 책을 그 군인이 읽었을 거라고요? 아닐 거라고 봅니다. 누군가한테서 배운 거예요. 이성계에게 맹자의 이 구절을 가르친 사람은 누굴까요? 저는 정몽주이거나 정도전이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거나 이때까지도 정도전, 정몽주는 이성계와 한편에 있었다. 중요한 건 두 사람 사이가 벌어지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겠죠. 자, 위화도 회군을 한 다음에 이성계가 권력을 장악하고, 자, 개혁 정치를 하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권력을 잡았을 때 정도전이 성균 대사성이 됩니다. 신흥 사대부의 중심 인물이 되는 그 자리를 이제 정도전이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기록에 이성계의 추천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성계가 정도전에게 특별히 신흥 사대부들을 대표할 수 있는 성균관 대사성 자리를 맡긴 거예요. 그리고 정몽주는 그때 문화평리 그리고 찬성사 이런 재상직에 이미 올라가 있었습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전제개혁이라고 하는 토지제도 개혁이 시작이 되고, 토지제도를 개혁하는 이 문제를 둘러싸고 반대하는 이색과 찬성하는 조준과 둘 사이에서 커다란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때 이성계와 정도전이 조준을 지지해요. 이러면서 토지제도 개혁을 완성을 하는데,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려 왕실이, 고려 국왕을 비롯한 왕실이 개혁에 반대를 합니다. 이성계가 가지고 있는 건 뭐죠? 군사력, 힘이잖아요. 왕실의 철퇴를 가합니다. 그때 국왕이 창왕이었는데, 창왕 그리고 창왕의 아버지였던 우왕이 공민왕의 후손이 아니다, 가짜다. 그러면 누구의 후손이냐? 신돈의 후손이다. 우왕이 신돈의 아들이고, 따라서 창왕은 신돈의 손자다. 이거를 우창비왕, 우와 창이 왕씨가 아니다 라고 하는 주장인데, 글쎄요, 이건 지금도 확인하기 어려운 얘기예요. 이게 순 억지 같기도 한데 아주 근거가 없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왕이 공민왕의 아들인가라고 하는 의심이 그때도 있었거든요. 자, 이런 의심을 증폭시켜서 그걸 가지고 왕을 몰아내고 공양왕을 옹립하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 일을 주도한 사람이 9명이 있었습니다. 이 9명이 그 다음에 공신의 책봉이 되어서 구공신이라고 불리게 되는데, 구공신에 순서가 있는데요. 1번 이성계, 2번 심덕부, 3번 지용기, 그리고 4번이 정몽주입니다. 5번 설장수, 6번 성성린, 7번 조준, 8번 박위, 그리고 9번 정도전이에요. 이성계와 정도전이 이 공신이 되는 것은 충분히 예상을 하셨겠지만, 정몽주가 이 공신이 됐다고 하는 건 좀 뜻밖이죠. 뭐가 잘못된 걸까요? 기록이 잘못된 겁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잘못된 겁니까? 당연히 기록이 잘못될 수는 없죠. 다시 얘기해서 이때까지는 정몽주가 우창 비왕설을 받아들이고 창왕을 폐위하고 공양왕을 옹립한 것까지 동의를 했을 뿐 아니라 적극 참여해서 공신까지 된 거예요. 여기까지는 정몽주와 정도전이 정치적 동지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나중에 정몽주와 정도전의 사이가 벌어집니다. 이 벌어진 결과를 가지고 그 사이를 앞으로 소급하게 되면 역사에 대한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오해 사례 한 가지 있습니다. 전주에 가면 오목대라고 하는 곳 있죠. 전주 한옥마을, 바로 거기가 오목대 자리인데, 여기에 이런 전설이 내려옵니다. 운봉전투, 그러니까 우왕 6년에 이성계가 지리산으로 도망간 왜구를 격퇴한 아주 대표적인 이성계의 그 승리인데요. 이 운봉전투가 끝난 다음에 이성계가 한나라 고조에 대풍가를 불러서 야심을 내비치자,
다시 얘기해서 이때 이성계가 벌써 왕이 되려는 이런 욕심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몽주가 그 자리에 있다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만경대에 올라가서 멀리 개경을 바라보며 비분간개한 마음을 시로 읊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왜냐하면 운봉전투 우왕 6년 그 무렵에 이성계가 그런 생각을 했을 리도 없고, 그 자리에서 정몽주가 이성계와 이렇게 대립되는 행동을 했을 리도 없고, 자, 이런 전설은 결과를 아는 사람이 그 결과를 앞쪽까지 소급시켜서 만들어낸 것이다. 따라서 이런 전설은 역사적인 사실과 어긋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정몽주와 정도전 아주 가까운 사이로 시작을 했고 아주 늦게까지, 이때 1389년 정몽주가 53살, 정도전이 48살 때 일입니다. 그때까지 두 사람은 사이가 나쁘지 않았어요. 아주 친한, 개인적으로 친한 사이였고 정치적인 동지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해서 사이가 벌어지게 됐을까요? 이 뒷이야기가 더 재밌습니다. 이 이야기는 따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익주 는 역사 이익주였습니다.